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감나무 아래 묻혀 있는 건 금괴가 아니라 리들 양심이다. 2024년의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높은 담장 너머 요새처럼 자리 잡은 대저택의 정원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저택의 주인이자 맨손으로 시작해 500억 자산가가 된 신화의 주인공 박 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뷔페에서 공수해온 산의 진미가 테이블 위에 넘쳐났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랍스터가 붉은 자태를 뽐내고 트러플 오일 향이 가미된 스테이크 냄새가 정원의 꽃향기를 덮어버릴 정도였지요.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입구부터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저마다 명품으로 치장한 채 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차가웠습니다. 박 회장은 자개장식이 박힌 지팡이를 짚은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 모두가 부러워하는 노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샴페인 잔을 들고 호탕하게 웃고 있는 장남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쁜 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입안이 썼습니다. 최고급 샴페인도 그에게는 그저 쓴 맹물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고 남들이 버린 고철을 주워 팔았습니다. 10원 한 장 아끼려고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500억이라는 금자탑. 사람들은 그를 박 회장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지만 정작 오늘 칠순 잔치의 주인공인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음악 소리가 커질수록 박 회장의 가슴속 공허함은 블랙홀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을 묻는 대신 아버지, 이번에 들어온 임대료 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라거나 아빠, 이번에 손주 유학비가 좀 많이 드는데 라는 말로 안부를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걸어다니는 거대한 금고일 뿐이었지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육체의 피로라기보다는 영혼이 닳아 없어지는 듯한 피로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소란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마. 수행 비서의 부축도 마다하고 홀로 본체 건물로 향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정원의 소음이 두꺼운 현관문에 가로막혀 희미해지자 차가운 정적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지팡이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그는 2층 서재 앞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자 죽은 아내의 사진이 놓인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서재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 끝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가느다란 빛과 함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아빠 너무 정정하시지 않아? 저러다 정말 100세까지 사시겠어. 박 회장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것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막내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도 마라. 이번에 추진하는 리조트 사업 자금줄 막혀서 죽겠는데 놓친 내가 지갑을 통 안 여시네. 아니, 당신 돈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쥐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번에는 장남 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자신의 생일날 뒤에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오빠, 내가 강남 쪽에 괜찮은 요양원 하나 알아봐 놨어. 시설은 특급 호텔 수준인데 면회 통제가 아주 확실하대. 일단 들어가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온다는 거지. 요양원? 야, 아버지가 제 발로 가시겠냐? 어림도 없는 소리. 누가 제 발로 모신대? 요즘 아빠 깜빡깜빡 하시잖아. 저번에도 리모컨 냉장고에 넣으시고 그걸로 몰아가는 거지. 병원 원장님한테 좀 찔러주면 치매 진단서 끊는 건 일도 아니래. 박 회장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치매라. 하긴 성년 후견인 신청하려면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 일단 치매 판정받고 후견인 게시되면 아버지 재산 처분권은 법적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그렇지. 오빠 사업 자금도 그걸로 융통하고 나 아파트 증여세 문제도 해결하고 딱 좋잖아. 그러니까 오늘 잔치 끝나면 슬슬 작업 들어가자고. 놓친내 더 버티기 전에. 그래, 수진아. 너 참 똑소리 난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셔야지. 그게 효도 아니겠냐? 박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효도라는 단어가 그토록 역겹고 끔찍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내 배 골아가며 먹였고 내 옷 기워 입어가며 입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 같은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강탈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칠순 잔치날에 말입니다. 하이에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였습니다. 늙고 병든 사자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는 짐승들. 박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을 억누르며 겨우겨우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놈들에게 또 속아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자신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노인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초점 잃은 눈동자. 헛살았구나.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려 했더니 개 같은 놈들만 키워냈어. 박 회장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배신감은 곧 분노로, 분노는 다시 서늘한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도끼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남매와 젊은 시절의 자신. 박 회장은 그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정신줄 놓는 거라고? 내가 미쳐서 돈을 뿌려주길 바란다고? 박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젖어있던 눈동자가 차갑게 말라가며 맹수의 안광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내 장단에 맞춰주마. 미친 척이 아니라 진짜 미친놈이 되어서 너희들의 그 썩어빠진 속내를 갈기갈기 찢어주마. 내 돈은 단 한 푼도 10원짜리 하나도 너희들 아가리엔 못 들어간다. 박 회장은 옷매무새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흐트러뜨리고 넥타이를 비스듬하게 돌려맸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침을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위험 있는 박 회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광기에 사로잡힌 혹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기괴한 노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1층 연회장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재즈 가수가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자식들은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가식적인 웃음을 팔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메인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칠순 잔치상이 차려진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왔어?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밥도 안 주고 어디 갔었어? 정적을 깨고 박 회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잡채를 맨손으로 집어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5년 전에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을 뒤집고 발을 구를 때마다 값비싼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버지. 장남 성훈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딸 수지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하여 수군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왜 저러나? 노망이 났나 봐. 세상에 칠순 잔치에 저게 무슨 추태야. 박 회장은 아들 성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로 아들을 노려보며 침 튀기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놔. 내 쌀독의 쌀을 누가 다 훔쳐갔어. 내 놈이지? 내 놈이 훔쳐갔지. 그것은 연기였지만 동시에 뼈에 사무친 진심이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당황하여 아버지를 밀쳐내려 했지만 노인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박 회장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들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딸의 일그러진 얼굴. 그래, 바로 이거다. 지금 이 순간 500억 자산가 박 회장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하이에나들을 사냥할 미치광이 사냥꾼이 탄생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복판에서 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싸늘한 미소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치매쇼는 그렇게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칠순 잔치의 그 충격적인 난동 이후 박 회장은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으로 치장된 병실이었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시체한 치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정재계를 호령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반쯤 벌어진 입과 초점 잃은 눈동자만이 그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박 회장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늙은 여우처럼 숨소리 하나조차 조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신경과 과장이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오랜 주치의이자 친구였지만 이미 자식들의 돈봉투에 양심을 팔아넘긴 지 오래였습니다. 의사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리며 성훈과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두엽 손상이 의심되는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망상과 폭력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성훈과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비통함에 우는 모습이었겠지만 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웃음이라는 것을, 터져나오는 환희를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를 합법적으로 가두고 그토록 원하던 500억 재산을 손안에 넣을 수 있는 완벽한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었으니까요.
수진이 고개를 들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아빠 이제 영영 기억을 잃으시는 건가요? 세상에 어떻게? 그녀의 손은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이미 유산이 들어있는 것처럼. 박 회장은 그 역겨운 연극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독배를 건넬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갑자기 침대에서 발작하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뺏기면 안 돼. 도둑놈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 성훈이에요. 아무도 안 뺏어가요. 성훈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겁먹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성훈의 멱살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듯 속삭였습니다. 금괴, 내 금괴, 찾아야 해.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수진의 가짜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성훈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금괴요? 아버지, 지금 금괴라고 하셨어요? 박 회장은 다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금 피하려고 모아둔 비자금, 스위스산 골드바 100개, 뒷마당 감나무 밑에 묻어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골드바 100개. 자식들의 머릿속에서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개당 1억이라 쳐도 100억. 아니, 최근 금값 폭등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게다가 비자금이라니.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추적 불가능한 현찰이었습니다. 성훈의 목 울대가 꿀꺽하고 크게 움직였습니다.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병실에 울릴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감나무요?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뒷마당에 감나무가 5그루나 있잖아요. 입구 쪽이에요? 아니면 정자 쪽이에요? 성훈이 다급하게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수진 역시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나야 수진이. 나한테만 말해봐. 응? 그 금괴 어디 있어? 하지만 박 회장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연기는 나무주연상 감이었습니다. 그게 홍시가 열리는 나무였나? 잎이 다 떨어진 나무였나? 아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내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녀. 박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자식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늙은 입을 벌려 나무의 위치를 끄집어내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아버지가 더 발광하여 기억이 영영 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의 저택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아버지의 요양원 입소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오빠, 요양원은 절대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정신 더 오락가락해져서 금괴 위치 영영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만약에라도 거기 요양보호사한테 헛소리하다가 위치라도 들키면 그 100억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성훈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그래. 지금 아버지를 밖으로 내돌리면 안 돼. 우리가 직접 모셔야 해. 금괴 찾을 때까지는 24시간 감시 체제다. 내가 모실게.
내가 딸이니까 더 세심하게. 웃기지 마. 넌 백화점 쇼핑하느라 바쁘잖아.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오빠 사업 핑계로 금괴 빼돌리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아니 금괴를 독차지하겠다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그들의 모습은 가족이 아니라 먹이를 두고 다투는 야수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박 회장의 본가에 다 같이 들어가 살기로 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효심 지극한 자녀들의 공동간병이었지만 실상은 서로가 금괴를 몰래 파내지 못하게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회장의 저택은 기묘하고도 기괴한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약을 먹이고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감나무 생각 좀 나세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때마다 배고파. 사탕 줘. 라며 그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림자 2개가 뒷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성훈과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감나무 아래에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구찌 신발이 더러워지고 땀이 흘러 화장이 번져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침실 창가. 박 회장은 커튼 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번들거리는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얼굴. 땅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흙과 돌멩이 그리고 썩은 나무뿌리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미끼를 문 물고기는 제 입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파닥거리는 법이니까요. 박 회장의 눈가에 맺힌 것은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회한이었을까요? 열심히들 파봐라. 파면 팔수록 너희들의 바닥만 드러날 테니. 박 회장의 입가에 싸늘한 비소가 걸렸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도 아버지를 감시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안 됐죠. 돈이 급해서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도 눈치는 빠른 사람. 면접 보러 왔는데요. 낡은 운동화에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는 20대 청년.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서윤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너 빚이 좀 있네? 돈 필요하지? 네, 필요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일은 간단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특히 금이나 나무 이야기 하시면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적어서 나한테만 보고해.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라도 딴짓 못하게 잘 감시하고.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일터였고 박 회장은 돈 많은 치매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곳이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거대한 복수국의 무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인 박 회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운명은 그렇게 탐욕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윤을 밀어 넣었습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배우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쇼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새벽 2시 욕망에 눈이 멀어 마당을 파헤치던 자식들도 지쳐 쓰러져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고 복도를 흐르는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서윤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전쟁 같았습니다. 낮에는 박 회장의 기저귀를 갈고 벽에 칠해진 음식물을 닦아내고 수시로 변하는 그의 기분을 맞춰야 했습니다. 밤에는 자식들의 감시자가 되어 박 회장의 잠꼬대까지 기록해야 했죠. 자식들은 서윤을 가성비 좋은 인간 CCTV쯤으로 여기며 하대했지만 서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병원비가 입금되는 날만 기다리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서윤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부엌 바로 옆 창고를 개조해 만든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피로가 납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러 얕은 잠에 빠져 있던 서윤의 귀에 아주 미세하지만 이질적인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쥐가 각작거리는 소리도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이고 너무나도 우아한 소리였습니다. 도둑인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 갓나가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에 만약 도둑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숨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거실 중앙에 놓인 최고급 가죽 소파 쪽에서 희미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해의 불빛처럼 일렁이는 그 빛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서윤은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디뎠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어둠을 틈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위화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 그것은 노인의 방에서 나던 파스 냄새나 퀴퀴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아주 비싼 오크통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파 뒤편에 섰을 때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치매 노인 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보던 침을 흘리며 사탕을 찾던 그 멍청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털 잔에 호박색 위스키를 따라 온더락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아 술과 섞이는 과정을 음미하듯 잔을 흔드는 손길은 우아했고 다리는 거만하게 꼬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최신형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붉은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실시간 차트였습니다. 서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초점 없던 눈동자는 안경 너머에서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푸른 불빛을 받은 그의 얼굴은 냉철한 승부사,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박 회장 그 자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군. 반도체주가 요동치겠어. 역시 내 예상대로야. 박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위엄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발음은 또렷했고 논리는 정연했습니다. 서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기만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걸 들키면 저 노인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도망쳐야 한다. 모른 척해야 한다. 그녀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그녀의 비명을 대신 질렀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총성만큼이나 크게 울렸습니다. 박 회장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차트를 확대하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박 회장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어둠을 뚫고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얽혔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영원 같은 찰나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위스키 잔이 달달 떨리더니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툭! 태블릿 PC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위스키 잔이 테이블에 부딪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바닥을 굴러 서윤의 발치까지 굴러왔습니다. 자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위험 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 천하의 박 회장도 예상치 못한 목격자의 등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했던 연극의 치명적인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안경을 벗으려다 손이 꼬여 떨어뜨렸습니다. 허둥지둥하는 그의 모습은 그 역시 들키는 것이 두려운 한 명의 인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저 눈빛, 당황스러움 속에 서린 저 절박한 눈빛이 서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제발 나를 망치지 말아달라는 벼랑 끝에 선 노인의 애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00억 자산가,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쳐야만 했던 슬픈 가장의 민낯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제발, 못 본 걸로 해주게. 아니, 못 본 걸로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 두 사람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발각된 연기자와 무대 뒤편의 진실을 목격해버린 관객. 이제 선택권은 서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새벽, 낡은 마룻바닥 위에서 벌어진 뜻밖의 대면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폭풍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과 서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위스키 향이 두 사람 사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빗자루를 움켜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달려가 회장님이 멀쩡하다고 소리쳐야 할까요? 만약 자식들에게 알린다면 그들은 서윤에게 두둑한 사례금을 줄지도 모릅니다. 빚을 갚고 어머니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큰돈 말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앞에 있는 박 회장의 모습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이 고작 27살 간병인 앞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간절함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빚이 있다고 했지? 박 회장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자식놈들이 자네를 고용할 때
빚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지 않았나?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낮에 놈들이 떠드는 걸 들었네. 빚쟁이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고.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썼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다시금 냉철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사업가의 본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를 하세. 아주 간단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 박 회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서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연극이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물어 주게. 자네가 본 것, 들은 것, 내 진짜 모습, 이 모든 것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약속해줘. 그러면 박 회장은 품속에서 수표책을 꺼내 만년필로 거침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발치로 찢어서 던졌습니다. 자네 빚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내가 전부 해결해 주겠네. 지금 당장.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의 개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유혹일까요? 아니면 신의 동아줄일까요? 하지만 서윤을 움직인 건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목격했던 자식들의 폐륜. 아버지를 돈자루로만 취급하고 밤마다 낄낄거하며 유산을 논하던 그 역겨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런 놈들에게 회장님이 당하게 둘 수는 없어.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정의감 혹은 동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늙은 가장과 가난 때문에 세상에 버림받은 청춘. 두 사람은 벼랑 끝이라는 같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자,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공범이지. 그날 새벽 기묘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갑과 을, 주인과 하인, 환자와 간병인이라는 관계를 넘어선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의 탄생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택의 풍경은 미묘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금괴를 찾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고 급기야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방범용이에요. 도둑 들까봐. 성우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거실, 부엌, 복도, 심지어 박 회장의 침실 입구까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저놈들이 날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려고 작정을 했구먼. 박 회장은 서윤에게만 들릴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본격적인 환상의 복식조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더욱 과감하고 디테일한 메소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점심시간 자식들이 모두 식탁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박 회장은 갑자기 벽을 향해 돌아앉더니 밥그릇에 담긴 된장을 손으로 푹 퍼서 벽지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해. 그림 그린다. 예쁜 꽃 그림. 아,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코를 막았습니다.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경악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거실을 진동했습니다. 아이고 냄새. 진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네. 성우는 헛구역질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서윤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헌신적인 간병인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서윤은 휴지와 걸레를 들고 박 회장에게 다가가 등을 돌리고 자식들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서윤의 몸에 가려 박 회장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된장을 닦아내는 척하며 박 회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다 나갔어요. 3번 카메라 사각지대예요. 그 순간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던 박 회장의 얼굴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찡긋 윙크를 날리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서윤 역시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박 회장의 손바닥에 하이파이브를 쳤습니다. 짝! 소리 없는 손뼉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그러나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해서 더 짜릿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윤은 자식들에게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감나무라는 말씀을 3번 하셨고 파란색이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파란색? 파란색 감나무? 야, 수진아. 내일은 파란 지붕 창고 뒤쪽 파보자. 서윤의 거짓 정보에 속은 자식들은 엉뚱한 곳을 파느라 헛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삽질을 하며 땀을 흘릴 때 박 회장과 서윤은 방 안에서 킬킬거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 번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훈이 예고도 없이 낮에 박 회장의 방을 급습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박 회장은 침대 위에서 주식 관련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박 회장은 책을 이불 속에 숨길 틈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장님, 바지에 뭐가 묻으셨어요? 흙탕물이. 서윤이 성훈의 바지에 일부러 커피를 쏟은 것이었습니다. 아, 뜨거. 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성훈이 펄펄 뛰며 화장실로 달려간 사이 박 회장은 책을 베개 밑으로 숨기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오자 박 회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나이스 타이밍이었네. 이 간병인. 10년 감수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위기들을 함께 넘기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된 거래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윤의 기지와 순발력에 감탄했고 서윤은 박 회장의 노련함과 대담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회장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나? 젊은 처자가 이런 늙은이 수발들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좀 재밌습니다. 저 사람들이 헛삽질하는 거 볼 때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박 회장도 껄껄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다네. 내 평생 이렇게 신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네 덕분일세. 차가운 감시 카메라가 번뜩이는 저택안, 유일하게 온기가 흐르는 곳은 바로 두 사람이 있는 작은 방뿐이었습니다. 탐욕의 하이에나들을 속이기 위한 두 사람의 연극은 날이 갈수록 완벽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공범자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쇼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의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파국은 예고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낮은 전쟁터였지만 밤은 평화로운 도서관이었습니다. 자식들의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리고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박 회장의 방은 은밀한 배움터로 변모했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그저 박 회장이 시키는 대로 망을 보거나 심부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 벽에 된장을 바르고 괴성을 지르던 그 노인이 가면을 벗으면 얼마나 거대하고 깊은 상 같은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도 박 회장은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서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기사의 밑줄을 긋고 메모를 남기는 그의 모습은 흡사고시 공부를 하는 수험생처럼 진지했습니다. 서윤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자 박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게, 이 간병인. 자네는 돈이 뭐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없으면 비참하고 있으면 편리한 거? 제게는 족쇄 같은 겁니다. 갚아도 끝이 없는. 서윤의 대답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돈은 생물일세. 살아있는 짐승같이. 주인이 똑똑하게 고삐를 쥐고 있으면 천리를 달리는 명마가 되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주인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려. 지금 내 자식들 꼴을 보게. 이미 괴물에게 잡아먹혀서 부모도 안 보이지 않나? 박 회장은 서윤에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차트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주식의 원리, 환율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는 생존술이었습니다. 서윤은 스펀지처럼 박 회장의 가르침을 흡수했습니다. 그녀에게 박 회장은 고용주를 넘어 인생의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창 열변을 토하던 박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망한 듯 배를 어루만지는 그의 모습에 서윤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녁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시켜준 배달 음식, 식어 빠진 죽과 짠 반찬들이 입에 맞지 않아 몇 술 뜨다 마셨던 것입니다. 출출하시죠? 제가 뭐 좀 만들어 올까요? 아니, 됐네. 이 새벽에 무슨. 그리고 부엌에 CCTV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늘지 않았습니까? 서윤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식들이 사다 놓은 비싼 식재료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박혀있던 된장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멸치로 육수를 내고 호박과 두부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구수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삭막했던 저택의 공기를 따스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갓 지은 하얀 쌀밥과 찌개,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 쟁반에 담았습니다. 화려한 랍스터나 스테이크는 없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한 집밥이었습니다. 그녀는 CCTV를 의식해 일부러 등을 돌리고 쟁반을 몸으로 가린 채 박 회장의 방으로 날랐습니다. 방 안에 밥상이 펼쳐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보자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윤은 수저를 놓으며 박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랑 있을 땐 편하게 드세요. 연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드시지 마세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는 법이래요. 박 회장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500억을 벌어들인 후에도, 아내가 떠난 후에도 넓은 식탁 끝에 홀로 앉아 수행 비서가 차려주는 밥을 기계처럼 삼켰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은 유산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젊은 처자가 자신과 눈을 맞추며 밥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맛있구먼. 정말 맛있어. 단순한 미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잊고 살았던,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의 온기. 박 회장은 밥을 먹다 말고 서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매, 야무지게 밥을 먹는 인매. 박 회장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서윤아. 박 회장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병인이나 자네가 아닌 다정한 호칭이었습니다. 네, 회장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밥 한 끼 가지고. 아니, 밥 때문이 아니야. 나를. 노망난 늙은이나 돈주머니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줘서 고맙다는 거야.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친구도 가족도 돈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어. 근데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더구나. 내 곁에 남은 건 차가운 통장 잔고와 저 괴물 같은 자식놈들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 회장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을 쳤습니다. 탐욕스러운 친자식들보다 이 낯선 청년이 더 살갑게 느껴지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서윤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지. 내 유일한, 내 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만큼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이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공범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가 싹텄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진한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의 따뜻함을 돌려주겠다고. 자, 든든히 먹었으니 내일은 더 완벽하게 속여보자고. 박 회장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밥 공기를 싹 비웠습니다. 서윤도 마주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은 제가 마당에 가짜 보물지도라도 하나 떨어뜨려 놓을까요? 하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아주 똥개 훈련을 시켜보자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나무 밑에 묻혀 있다던 금괴는 허상이었지만 지금 이 식탁 위에 놓인 진심이야말로 진짜 황금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의 한복판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때 성북동의 자랑이라 불렸던 박 회장 저택의 정원은 이제 전쟁터의 폐허처럼 참혹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금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식들이 밤낮 없이 파헤친 탓에 최고급 잔디밭은 흉물스러운 흙구덩이로 뒤덮였고 수십 년 된 아름들이 감나무들의 뿌리는 허옇게 뼈를 드러낸 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탐욕이라는 괴물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 같았고 껍데기만 남은 이 가족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삽질을 했지만 나온 것이라곤 썩은 나무 뿌리와 돌멩이 그리고 과거에 묻어두었던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명품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금괴라는 신기루를 쫓던 광기는 점차 차갑고 날카로운 도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남 성훈이 삽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젠장, 없어, 없다고. 놓친 내가 우릴 속인 거야. 아니면 진짜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 그의 고함이 정원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딸 수진도 지친 기색으로 흙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나도 더는 못해. 손톱 다 깨지고 이게 뭐야? 금괴고 뭐고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더 확실하고 더 법적인 방법. 어둠 속에서 남매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는 섬뜩했습니다. 물리적인 발굴이 실패했으니 이제 법적인 강탈을 시작하겠다는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그것은 존속에 대한 패륜을 넘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겠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택 거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훈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공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차가운 스킨 냄새와 비릿한 돈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들은 거실 탁자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서류 맨 앞장에는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글자가 붉은 도장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 회장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박 회장을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 즉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모든 재산권과 신상 결정권을 후견인인 자식들이 가져가겠다는 합법적인 쿠데타였습니다. 이 심판이 통과되면 박 회장은 강제로 요양원 독방에 갇히게 되고 500억 재산은 고스란히 자식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훈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 승사는 확실한가? 물론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서도 이미 확보해 두셨고 최근 한 달간 보여주신 기행들, 벽에 된장을 바르거나 밥상을 엎는 행위에 대한 CCTV 증거도 충분합니다. 법원에서도 이 정도면 중증 치매로 판단할 겁니다. 다만 변호사가 말끝을 흐리며 안경을 추어 올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엌 쪽을 향해 힐끔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서윤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춘 채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24시간 지켜본 간병인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법정 조사관이 나왔을 때 아버님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증언해줄 확실한 내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간병인이 딴소리를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성훈과 수진의 시선이 동시에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맹수들처럼 그들의 그림자가 서윤을 덮쳤습니다. 서윤은 뒷걸음질 치다 싱크대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봐, 간병인. 성훈이 서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친근함이라곤 전혀 없는 위협적인 손길이었습니다.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해왔지? 근데 말이야, 이번이 제일 중요해. 법원 사람이 와서 물어볼 거야. 아버지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수진이 팔짱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히 제정신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거 알지? 똥오줌 못 가리고
밥상 없고 폭력성도 심하다고 아주 침 튀겨가면서 증언해.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버지 편안한 곳으로 모실 수 있어. 서윤은 짐짓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저는 거짓말? 이게 왜 거짓말이야? 사실이잖아. 성훈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서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성훈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윤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너 말이야. 지난주에 마트 가서 장볼 때 썼던 법인카드 내역. 이거 우리가 맘만 먹으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어. 곰탕 재료니 내복이니 이거 다 내가 쓴 거 아니야? 간병인이 주인 카드 함부로 긁어서 사리사욕 채웠다고 하면 경찰이 누구 말을 믿어줄까? 빚도 많은 주제에 감방까지 가고 싶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서윤이 박 회장의 건강을 위해 샀던 곰탕 재료, 추위에 떠는 박 회장을 위해 샀던 내복들을 횡령으로 덮어씌우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박 회장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해 둔 시나리오였지만 자식들의 악랄함은 연기를 넘어선 실체적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이 돈 앞에서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발 경찰엔 신고하지 마세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성훈과 수지는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서늘한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이번 일만 잘 끝나면 퇴직금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알았어?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어깨가 공포 때문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D-데이가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몰려와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곧 폭설이라도 쏟아질 듯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택 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호사, 공증인, 그리고 성훈과 수진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휠체어를 탄 박 회장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삐딱하게 기울어졌고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담요 아래 그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자, 회장님. 여기 서류에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한 곳으로 가서 쉬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동의서가 아니라 박 회장의 인생을 끝장내는 사망 진단서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싫어. 안 가. 여기 우리 집이야. 엄마 보고 싶어. 아이고 아버지. 또 이러시네. 건강검진이라니까요.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성훈이 짜증을 내며 박 회장의 손을 억지로 잡아챘습니다. 박 회장의 거칠고 마른 손이 아들의 매끄럽고 기름진 손에 잡혔습니다. 이거 놓란 말이야. 아파. 박 회장이 발버둥 쳤지만
성우는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을 붉은 인주에 강제로 문질렀습니다. 꾹! 박 회장의 엄지에 붉은 인주가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 자식에게 영혼을 난도질 당하는 순간의 핏자국 같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 찍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아버지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성훈이 박 회장의 손을 서류의 서명란으로 끌고 갔습니다. 종이와 손가락 사이의 거리, 불과 5cm, 3cm, 1cm. 수지는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박 회장의 법적 권리는 소멸하고 그는 자식들의 인형이 되는 것입니다. 박 회장의 눈이 필사적으로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절박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구조 신호이자 공격 명령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서윤아, 더 늦으면 안 돼.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서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잠시만요. 서윤의 날카로운 외침에 성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류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야? 너 미쳤어?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저리 안 꺼져? 성훈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휠체어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훈의 손에 잡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 회장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 박 회장과 서윤이 약속했던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반격의 신호였습니다. 서윤아, 놈들이 내 손에 억지로 지장을 찍으려 할 때 내가 내 어깨를 잡아주게. 자네의 온기가 느껴지면 그때가 바로 쇼타임일세. 서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박 회장의 어깨를 타고 척추를 지나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준비됐습니다. 파트너. 이제 일어나세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전류가 흐르듯 전율이 박 회장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박 회장의 축 늘어졌던 고개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리멍덩했던 눈동자에 순식간에 생기가 돌며 맹수의 안광이 돌아왔습니다. 입가에 흘리던 침을 쓱 닦아내는 그의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냉정했습니다. 거실의 정적이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서윤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보여주세요, 회장님. 진짜 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저들에게 진짜 지옥을 보여주세요. 자식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외침에 거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엄지를 서류에 찍으려던 손을 멈추고 서윤을 향해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손 안 떼? 성훈이 휠체어 뒤에 선 서윤을 밀치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비명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것은 건장한 체격의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힘없이 늘어져 있던 박 회장의 손이 강철 같은 악력으로 아들의 손목을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아, 아버지. 수진이 털썩 주저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떨어뜨렸고 공증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비뚤어졌던 고개가 바로 섰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소 즐겨 입던 빳빳한 흰 와이셔츠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미리 준비해둔 전투복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형형한 눈빛으로 바닥에 뒹구는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고 우렁찼습니다. 이놈들아, 감나무 밑에 묻어둔 건 금괴가 아니라 너희들이 팔아먹은 양심이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통도 잊은 채 멍하니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치매라면서요. 치매? 박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미쳤지. 내 평생 너희 같은 놈들을 자식이라고 믿고 뼈 빠지게 일한 내가 미친놈이지. 하지만 내 정신은 멀쩡하다. 너희들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갈 때부터 단 한순간도 흐려진 적이 없어. 박 회장의 호통에 거실의 유리장식장이 윙윙 울렸습니다. 수진이 덜덜 떨며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학적 소견이 있어도 당사자가 이렇게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면 법적으로는 그때 박 회장이 서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친내 죽으면 바로 땅부터 팔자. 요양원에 처박아 두면 몇 년이나 버티겠어? 약 좀 세게 쓰라고 해. 오빠, 그 금괴 찾으면 나 6 오빠 사야. 내가 간병 더 많이 했잖아. 아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어. 돼. 증거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야. 적나라한 육성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존속유기, 사기, 횡령 교사, 협박. 범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훈과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도청이야. 불법 도청이라고. 성훈이 태블릿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박 회장이 지팡이로 성훈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불법? 내 놈들이 하려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애들 장난이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나를 죽일 궁리를 해?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아이까지 범죄자로 만들어? 박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저 안에 500억의 행방이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박 회장은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유언장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지익.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자식들의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너희들이 알고 있던 5년 전 유언장이다. 너희들에게 재산을 균등 상속하겠다는 그 멍청한 종이 쪼가리. 박 회장은 찢어진 종이를 성훈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새로운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듯 선명한 새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도 없이 쓴 유언장이 무슨 효력이 있어? 성훈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여유롭게 웃으며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변호사? 있었지. 아주 유능한 심부름꾼이 있었거든. 너희들 저 아이한테 마트 가서 법인카드 긁었다고 협박했지? 곰탕 재료 샀다고 횡령이니 뭐니 떠들었잖아. 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너희가 잠쳐 자는 동안 내가 밤새 작성한 이 유언장 원본, 저 아이가 장 보러 나가는 척하며 내 옛 고문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공증까지 받아온 진짜 백이 서류다. 너희가 횡령이라고 비웃던 그 시간이 바로 너희의 파멸을 확정짓는 시간이었단 말이다. 성훈이 고용한 변호사가 황급히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공증 인감까지 찍힌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입니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언장 내용을 가리키며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나 박정우는 유언한다. 기존의 모든 유언을 철회하며 내 전 재산 500억 원 중 부동산과 주식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 성훈과 수진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500억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미치셨어요? 사회 환원이라니요. 우리가 자식인데 우리한테 남겨주셔야죠. 수진이 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식? 너희가 자식 노릇을 한 적이 있느냐?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가 자식이냐? 박 회장은 수진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북동 자택과 내 개인 계좌에 있는 현금 10억 원은 박 회장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내 유일한 벗이자 가족인 이서윤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저 간병인 년한테요? 성훈이 눈을 뒤집으며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꽃뱀 같은 년, 내가 우리 아버지를 홀렸구나.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윤이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박성훈 씨, 박수진 씨, 존속 학대 및 횡령 미수, 협박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로 동행하시죠. 아니, 경찰관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성훈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끌려가는 자식들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져 갔습니다. 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아비의 심정,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박 회장과 서윤, 단둘만 남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과 회한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도 고급 가구들도 이제는 덧없게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썩은 이를 뽑아냈으니 아프긴 해도 시원하구나. 박 회장은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네, 회장님.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가짜들에 둘러싸여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야. 내가 나를 살렸다.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억이라는 거금도 저택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외로운 노인이 지켜낸 인간의 존엄, 그 숭고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스스로 지키신 겁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센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정원의 흙구덩이 위로 빗물이 고여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생명이 싹틀 준비를 하는 대지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 완벽한 연극은 끝났습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는 아직 서윤에게 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약속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이 사라지고 탐욕에 눈멀었던 자식들의 고성도 잦아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거실과 그 한가운데 마주 앉은 박 회장과 서윤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햇빛은 파헤쳐진 정원의 흙구덩이를 비추고 거실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밤의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서광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빗물을 머금은 가지 끝에는 벌써 작은 겨울눈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박 회장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50년의 세월이 그리고 자식을 제 손으로 내친 아비의 고통이 녹아나왔습니다. 서유는 쟁반에 따뜻한 대추차를 담아왔습니다. 달큰한 향기가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데웠습니다. 회장님, 차 드세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찻잔을 받아들며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맹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노인의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아. 네, 회장님. 내 지갑 좀 가져다 주겠니? 저기 서랍 안에 있을 게다. 서윤은 의아해하며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왔습니다. 명품도 아닌 모서리가 다해진 갈색 지갑이었습니다. 500억 자산가의 지갑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만 박 회장은 그 지갑을 보물처럼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지갑 깊숙한 안쪽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리 와서 좀 보렴. 박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서윤은 소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박 회장이 분명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한 청년.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분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그녀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 자네 조부 이태석 씨일세.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50년 전 박 회장은 실패한 사업가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깨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서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복의 친구, 죽을 용기로 살아보세. 내가 가진 전 재산이네. 이걸로 국밥이라도 사 먹고 다시 시작하게. 서윤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뺀 돈 봉투를
박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자 생명을 살린 불씨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돈을 종잣돈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 건설사를 세우고 땅을 사들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가도에 취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은인을 찾는 일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고 나서 더 멋진 모습으로 갚아야지 라는 오만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친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박 회장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정작 갚아야 할 빚은 갚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평생 그를 올감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자네 할아버지를 찾았을 땐 이미 늦었더군. 수소문 끝에 자네 집안이 빚보증으로 풍비박산나고 자네 혼자 아픈 어머니를 모시며 산다는 걸 알게 됐어. 서윤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언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 친구가 바로 박 회장이었다니. 자네가 면접 보러 온 날 놈들이 멍청하고 빚 많은 간병인을 구했다고 낄낄거리며 자네를 데려왔지. 하지만 난 자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박 회장이 서윤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 50년 전 나를 살렸던 태석이의 그 맑고 강직한 눈매와 똑같았어. 내가 어찌 못 알아보겠나. 그럼 회장님은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 놈들은 자네를 자기들 편으로 심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내 친구의 핏줄이라면 그 더러운 돈노름에 물들지 않을 거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박 회장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칠순 잔치의 그 비극적인 날 박 회장이 미끼를 던지고 연극을 시작한 것도 어쩌면 서윤이 이 집에 들어올 것을 알았기에 가능한 도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네에게 10억을 상속한다고 했지? 이건 상속이 아니야. 박 회장은 서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이건 50년 묵은 빚을 갚는 거야. 원금에 이자까지 쳐도 모자라겠지만 이제야 내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더는구먼.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빚이라뇨. 회장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셔서 곁에 있었던 거예요. 박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고마운 게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자네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되어주었으니 이게 바로 태석이가 나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 아니겠나.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윤도 그를 부축하며 따라섰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파헤쳐진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저 마당 좀 보렴. 엉망진창이지? 네. 제가 날 풀리면 꽃이라도 좀 심을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저 웅덩이들 그대로 두자꾸나. 박 회장의 눈길이 감나무 아래 움푹 패인 구덩이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저기에 금괴가 있다고 믿고 미친 듯이 팠지. 하지만 진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었어. 바로 사람의 진심 말이다. 박 회장은 서윤을 돌아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흉터 같은 구덩이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자꾸나.
탐욕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추한지, 그리고 그 상처 위에도 비가 오고 해가 비치면 언젠가는 다시 새순이 돋아난다는 것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의 무게보다 지금 맞잡은 두 손의 온기가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00억은 사회재단에 기부될 것이고 남은 건 이 집과 서윤에게 줄 10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의 빚을 갚았고 진짜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자, 이제 연극도 끝났으니 오늘 점심은 자네가 끓여준 된장찌개나 한 번 더 먹어볼까? 박 회장의 말에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이번엔 냉이도 좀 넣어서 향긋하게 끓여드릴게요. 하하, 그거 좋지. 아주 좋아. 호탕한 웃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나무 가지 위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리며 화답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흙구덩이 속에서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기적처럼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탐욕스러운 자식들은 쫓겨나고 진심을 다한 서윤이와 회장님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결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박 회장님이었다면 500억이라는 재산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서윤이었다면 그 두려운 상황에서 회장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함께 읽어보면 이야기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